네, 전설지기 이선영입니다. 첫 번째 설화는 흥부전으로 기가 죽었던 그동안의 전국에 있는 모든 형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설인데요. 흥부전의 근원설화인 방이설화입니다. 동생에게 씨앗을 끌어갔다가 다 죽은 씨앗만 얻어온 방이 심술구주 나오는 형네밭에 생겨난 누에도 몰래 죽여버립니다. 그나마 하나여문 이상마저 새가 물고 날아가자 새를 쫓아 숲으로 간 형 방이 그곳에서 빨간 옷을 입은 아이들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훔쳐와 부자가 됐는데 이 소문을 들은 동생이 형을 따라하려다가 도깨비한테 코만 뽑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꾼 그럼 이 여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발전소 사상 첫 3연승에 도전한다. 순천대학교 김상환. 공포 스릴러물 그의 기록과 재회로 2연승을 차지한 저력의 스토리텔러 김상환. 과연 그는 3승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저희 이야기발전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기분보다는 너무 힘듭니다. 주마다 이야기를 새로 짜는 게. 매주 하나씩 짜내는 게 예. 쉽지 않죠. 예. 첫 번째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제목은 세탁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야에 어느 가정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이 이렇게 시신을 치우는데 어깨에 이렇게 손 걸고 집 밖으로 끌어내준 시신 바닥에는 피가 이렇게 난자해가지고 끌려나간 대로 자국 쭉 남고. 심야의 주택가 가정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태연히 피해자의 시신을 치우는 남자.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다.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둔 채 사건 현장을 떠나는 살인범. 그날 일어난 사건은 분명 살인사건이었다. 또다시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실종. 그러나 며칠 후 보도된 뉴스에선 분명 살인이 아니라 실종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라진 사람들은 모두 집에 혼자 있던 어린 학생들. 그러나 집안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영규의 동네. 영규는 동네에 흉흉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 가뜩이나 그 속을 알 길 없는 동생이 가장 큰 걱정이다. 형 입장에서는 동네에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동생이 걱정되는 거예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좀 방황이 심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온 세탁소. 하지만 동생은 세탁소 일을 지긋지긋해했다. 에휴,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서 내가 돈만 벌어봐라. 당장 독립한다. 영규야, 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러냐? 형은 요즘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 일수인 동생. 걱정스러운 마음에 뭐라고 한마디 할라치면 짜증부터 낸다. 한마디로 동생이 아니라 원수다. 그러나 속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두 형제의 우애가 깊다며 칭찬이 자자하다. 예, 이들 형제는 우애가 참 좋아 보인다. 요즘 특히 아버지 친구였던 문방구 아저씨는 두 형제 사는 모습이 요즘 젊은이답지 않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다. 그럴 때마다 형은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형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은 요즘 들어 밤늦게 집을 나서는 일이 많다. 휴대전화도 2개. 늦은 밤 전화를 받고 나가선 다음날 새벽에야 지쳐서 돌아온다. 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안 가는 형. 자기 말로는 예전부터 해오는 아르바이트라고만 하는데 점점 가장의 형 노릇하기도 지쳐간다. 12월 1일, 그날도 밤늦게 나간 동생은 새벽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동생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깬 형. 벌떡 일어나 뭐라고 한마디 해줄까도 싶었지만 꾹 참았다. 밤이슬을 맞고 다니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하긴 했지만 자기 말대로 다 큰 녀석 아닌가. 그런데 다음 날 또 같은 지역에서 연쇄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2월 1일 밤이었습니다. 형은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다. 12월 1일이면 동생이 집을 나간 바로 그날 밤. 언젠가부터 동생이 집을 나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쇄 실종 사건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왔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을 연쇄 실종 사건이 아닌 연쇄 살인 사건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뉴스에선 실종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자식이 정말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설마? 형은 동생의 차를 뒤지기 시작했다. 아니길 바라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 딱 들어맞았다. 거기다 밤마다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새벽녘에야 들어와 지쳐 잠드는 동생의 행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바로 그때 분명 그것은 피 묻은 동생의 옷이었다. 이 자식 정말. 그렇다면 동생이 연쇄 살인범. 형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었다.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이는 형. 하지만 포기했다. 자수를 권하는 것이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금 갈게요. 예. 또다시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금 갈게요. 언제나 그랬듯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동생. 증거까지 확인한 이상 형은 동생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역시 이번에도 목적지가 가까운 모양이었다. 차를 두고 가방만 챙기는 동생. 형은 동생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뒤쫓아오는 이가 없는지 자꾸 주위를 살피는 동생. 뭔가 숨겨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확실했다. 정말 동생이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란 말인가? 형은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동생을 쫓았다. 동생이 도착한 곳은 동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6층에 멈춰섰다. 형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동생이 진짜 범인이 아니길 기도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형. 그러나 잠시 후 형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혈이 낭자한 집안 곳곳. 동생이 벌써 일을 벌인 것이었다. 그 순간 급하게 핏자국을 닦던 동생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다. 형! 오해하지 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여기서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지만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난 그냥 살인사건 현장을 세탁했을 뿐이야. 봐! 시체도 없잖아. 동생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직접 현장을 목격한 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형이야 놀랐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현장을 치우는 동생. 그 모습에 형은 할 말을 잃었다. 테이블부터 거울까지 동생은 약품을 써가며 능숙한 솜씨로 살인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형은 막막했다. 믿고 싶진 않지만 동생은 연쇄 살인범이 분명했다. 이쯤 되면 자수도 물 건너간 상황. 형은 그래도 동생이라고 자수를 권해보려 했던 자신이 한심했다. 잠깐만. 내가 하는 일이 세탁사라는 거야. 전문 암살자들을 대신해서 범행 현장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지. 지금 그 말 나보고 믿으라는 거냐? 그렇다 해도 살인을 돕는 일 아니야. 안 그래? 아니야 그런 거. 형이 세탁소에서 옷에 얼룩 지워지는 일이랑 똑같은 거야. 동생은 자신이 하는 일을 세탁사라고 소개했다. 단순히 살인 현장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경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게 만드는 전문직이라는 것. 몇 달간 살인 사건이 실종 사건으로 둔갑한 건 자신의 실력 탓이라고 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의 말이 모두 변명만 같았다. 그리고 신고할 테면 해봐. 증거도 없으면서. 내가 못할 것 같아? 벌써 네 피 묻은 옷들까지 다 챙겼어 이 자식아. 넌 내가 신고하면 끝장이야. 그런데 그날 밤 그 골목엔 두 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두 형제를 지켜보는 낯선 시선. 현장에 숨어있다가 형제를 따라온 연쇄 살인범이었다. 그는 싸우는 형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렸다. 형제의 신경전은 다음 날까지 계속됐다. 어렸을 때부터 융통성 없기로 유명했던 형. 동생이고 뭐고 정말 자신을 신고해버릴 위인이었다. 거기다 동생은 걱정이 하나 더 있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탁사라는 직업이 살해 현장을 뒷정리를 한다고 해서 연쇄살인범들 뒷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문 암살범들한테 언제 계약을 하고 언제 무슨 일을 처리할 테니까 뒷정리를 해주라. 그 말을 듣고 전국적으로 돌아요, 동생이. 그러니까 며칠씩 집을 나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한 동네에서만 지금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기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무서운 게 뭐냐면 동생도 세탁사 쪽에서는 최고 레벨이에요. 그래서 동생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살인만 아니에요.
마음 복잡한 동생에게 세탁 의뢰가 들어온 건 바로 그때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살해 현장의 주소는 다름 아닌 형제 집이었다. 동생은 급한 맘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발 좀 받아라. 여보세요. 빨리 도망쳐. 그 연쇄살인범이 세탁소로 가고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야, 너 내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나 죽이려고 진짜 사람 보냈냐?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끊어 이 자식아. 동생은 자칫하면 자기 형이 죽은 자리를 치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저리 치며 집으로 향했다. 현균이? 한편 인기척에 잠을 깬 형.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사이 동생이 세탁소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조용한 세탁소 안. 평소 일이 끝난 후의 사건 현장과 다를 바 없는 정적에 동생은 두려워졌다. 형 어딨어? 그때 걸어놓은 옷들 사이로 누군가 걸어나왔다. 형인가 했지만 아니었다. 설마 옷을 헤치고 나오는 건 아버지의 친구인 동네 문방구 아저씨였다. 가까이 오지 마요. 우리 형 어딨어요? 아저씨가 살인자였다니 동생은 어안이 벙벙했다. 대체 니네 형은 어디 있는 거냐? 어쨌든 아쉬운 대로 너라도 죽어줘야겠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요즘 어린 것들은 예의가 없어. 너희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지. 그럼 지금까지 죽인 애들도 이유가 그거예요? 당연하지. 그런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해. 한번 크게 혼나봐야 정신 차리고 어른 무서운 줄 알지. 동생은 가비를 들고 살인마에게 대항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가비까지 빼앗겼다. 네가 죽으면 이 자리는 누가 치우냐? 다리미를 손에 든 형이 나타난 건 그때였다. 하지만 살인마에게까지 미치지 못한 다리미 줄. 그 순간 자신의 목을 조이던 손이 느슨해지는 걸 느낀 동생이 재빨리 범인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형제의 협공. 결국 살인마는 쓰러지고 말았다. 다음 날 세탁소는 살인이 일어났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정리돼 있었다. 그리고 달라질 것 없는 형제의 일상. 형제는 언제나처럼 각자 다른 영역에서 세탁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현규야, 옷 더러워지면 버리지 말고 가져와. 형이 빨아줄 테니까. 그 동네에서 벌어졌던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은 그 동네 문구점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실종되고 완전히 끝을 맺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